이제 이번 선거가 대선을 앞두고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 양당 다 관심이 많았고요. 또 이번 선거가 대선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중간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변곡점이 생겼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또 이후에 이제 여전히 선거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고 하면 야당이 좀 유리한 쪽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서로의 약점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선거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결국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선거의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네거티브가 많은 그런 선거전이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네거티브가 역대급으로 많았던 선거이기도 합니다만 네. 공표 기간 중에 이제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토록 많았던 네거티브가 이토록 영향을 못 미쳤던 선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나 야당 후보들, 이 서울의 오세훈 후보, 부산의 박형준 후보를 향한 여당의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표 기간 동안에는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이 이 네거티브 공세의 일관된 전략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구나. 이로 인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만약 이 공표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게 나온다면 네. 이 각 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을 다시금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가 이번 재보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대선에서 다시 전략으로 들고 나온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민들이 개인보다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의 인물론, 인물 간의 자질론으로 승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는 단계에 들어섰구나.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 지금의 좀 위기 구도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네. 평가를 하는데 이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부 비판을 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정치 지형상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구도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 심판론의 물결을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여당 입장에서 숙제가 많아지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두 정당 승리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좀 고민할 지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권자들 과연 오늘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민심은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될까요? 여야는 일단 모두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내외에서 박빙 승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우리가 압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장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다만 표 차이는 글쎄요. 많으면 두 자릿수 10%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6에서 10%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부산은 차치하고 서울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모두 득표를 보게 되면 이 민주당 후보들이 보통 52에서 53%를 득표했었고요.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당의 전신 후보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득표를 합치고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총투표를 합치면 다 42% 정도를 득표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항상 10% 정도 득표를 못하는 구도가 2018년, 2020년에 이어서 고착화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흐름이 깨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선거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 되고 네. 전통적으로 이 20대의 지지를 받았던 진보가 이 젊은 층의 마음을 놓친 게 가장 큰 패착으로 손꼽히게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 만약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지더라도 2018년, 2020년에 10%나 벌어졌던 격차를 네. 접전 구도로 좁히기만 해도 대선에서 이 보수 정당 야권에는 상당한 희망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좁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전해버리면 이건 10%가 아니라 15% 내지 20%를 뒤집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매우 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는 청신호가 그리고 여권에는 적신호가 켜지는 결과가 아마 개표 이후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야 승리를 넘어서 물론 장 평론가께서는 뭐 두 곳에서 다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 어떤 그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좁혀지는지 또한 어느 정도 야당이 또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제 장평론가와 생각이 좀 다르고요. 네. 저는 접전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이게 표차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럼 야당한테 훨씬 더 충격이 커요. 왜냐하면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20%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걸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이게 그 사이에 줄어들었거나 좁혀져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의힘이나 야권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또 LH 사태 때문에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접전이 돼버리면 이기더라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기려면 좀 큰 차이로 이겨야 된다. 예컨대 두 자리 정도 이상의 차이가 안 나면 사실은 그렇게 20% 이상 차이 나던 그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자리 숫자가 돼버리면 네. 그거 자체가 승리하고도 상당히 뒤끝이 깨끗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양측의 어떤 판단이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이 국민의힘이 승리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는 거의 20% 넘게 차이가 벌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많이 따라잡힌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부분 또한 여야의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를 것이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투표 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투표율에 따라서 여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갈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점이 50%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여야.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왜 50%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교수님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양쪽 이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여당 같은 경우는 샤이 진보라고 하는 소위 그 지지층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서 결국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투표에 보면 여권의 지지층이 약 70% 된다고 하면 네. 야권의 투표율이 약 5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심판론이랄까요?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여권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은 사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판단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러니까 공포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지형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불만을 갖고 있는, 정권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여당은 이제 그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지층이 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분들 또는 민주당에 대해 실망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와서 결집이 더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을지는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투표 양상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측도 엇갈리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함이 개봉되고 난 뒤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오후 4시까지 투표율은 서울과 부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47%대, 부산은 42%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론가님, 오늘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까요? 서울 기준으로 저는 55% 근처가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오늘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방송된 OBS 막점 마크에서도 제가 55% 정도라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투표 양상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오후 4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자치구가 서울에서 금천구입니다. 평균이 47.4%인데 금천구 지금 42% 나오고 있어요. 네. 평균에 무려 5%나 못 미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또 투표율이 저조한 자치구가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여권의 강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입니다. 52.3%였습니다. 그 위로 이제 강남, 송파, 소위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것들, 강남과 송파 모두 47%가 넘었고요. 그리고 강동 역시도 평균 투표율인 47%를 상회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성향이 강했던 자치구에서 투표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자치구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을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에 민주당이나 정부에 실망해서 상대적으로 투표를 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이 강남 3구나 도심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높아진 투표율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투표율의 편차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50%를 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죠, 투표율이. 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구도를 보면 야권에게 대단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